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지금부터 내가 쓰려고 하는 몹시 황당무계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랄 마음은 없다. 나 스스로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믿어주길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미치광이 짓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또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일 죽을 몸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 나의 당면 목적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극히 가상적인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자질구레한 설명 같은 것은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은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파멸로 인도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게는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기이한 감을 줄 것이리라. 어쩌면 장차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토록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환상적인 이 이상한 사건을 실로 평범한 인과관계의 연속에 불과한 하나의 일상사로 규정짓고 나의 환상을 깨뜨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의 눈에 띌 정도로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나의 이러한 성질의 온순함은 다른 아이들의 비웃음을 받을 지경이었다. 특히 나는 동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귀여워한 부모는 여러가지 애완동물을 나에게 사다 주었다. 이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주며 함께 노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었다. 이러한 성벽은 내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심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애완동물은 나의 주요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충실하고 현명한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애완동물들로 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애정은 어떤 사소한 계산도 있을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변변치 못한 우정과 경박한 성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심금을 찌르는 비이기적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일찍 결혼하였다. 다행히 나의 아내의 성질도 나와 비슷하였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한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여운 애완동물을 사들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갖가지 동물들을 기르게 되었다. 여러가지 새며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까지 기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전신이 새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했다. 어떤 애기 끝에 그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내는 내심 적잖이 미신을 믿는 편이었으므로 까만 고양이는 원래 마녀가 변장해 나온 것이래요 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춰내는 것이었다. 아내가 뭐 별다르게 그 점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그 이야기가 선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하는 말이다. 플루토, 저승의 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 매번 내가 먹이를 주었으며 집안 어디고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거리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나와 고양이와의 우정은 몇 년이나 계속되었으나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나의 기질이나 성격 속에서 음주병이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성질이 급해져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며 또 남의 기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난폭한 성질이 애완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여태 귀여워하던 동물들을 돌봐주지 않았을 뿐더러 학대까지 했다. 플루토에게만은 다소 애정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토끼나 원숭이나 개들이 어쩌다 반가워하며 내 곁으로 오면 나는 사정없이 그것들을 괴롭혔다. 나의 음주벽에서 비롯한 난폭한 성질은 심해질 뿐이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결국엔 이제는 늙어빠져 쉽게 토라지곤 하는 플루토까지도 학대하게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내가 늘 잘 다니던 술집에서 잔뜩 술을 퍼마시고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집에 돌아오자 어쩐지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나의 난폭한 행동에 놀란 플루토는 이빨로 핥기어 손에 가벼운 상처를 냈다. 그러자 순간 나는 악마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만 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원래의 나의 온순한 영혼은 순식간에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지인에 의해서 불붙은 악마보다도 더 처참한 사심이 나의 전신을 쭉 타고 내려 내 몸을 후들후들 떨리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꽉 움켜잡고 소름이 끼치게도 고양이의 한쪽 눈알을 안가로부터 도려냈다. 이렇게도 그 저주스럽고 흉악한 행위를 기록하려니 나는 낯이 화끈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나의 몸은 달아오르고 몸서리 치도록 떨린다. 아침에 잠이 깨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즉 어젯밤의 수면으로 하여 폭음의 여독이 풀어졌을 때 나는 어젯밤 내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반은 공포를, 반은 회한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도 미약하고 애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영혼까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하루하루를 폭음으로 보냈고 그 잔악했던 나의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로 지워버리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 고양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도르는 눈은 다시 쳐다보기 싫도록 끔찍스러운 꼴이었으나 이제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내가 가까이만 가면 몹시 무서워하며 급히 도망쳤다. 이전에 그토록 나를 따르던 고양이가 그렇듯 나를 보면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역시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뿐이었으며 다시 우라가 치밀었다. 마침내는 나를 최후의 파멸의 함정에 쓸어넣으려는 것처럼 악귀 같은 짓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 아직까지 철학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인간의 심정의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 즉 인간성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충동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해서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게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바보스러운 짓을 되풀이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그저 그것이 최선의 판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판단을 배반하고 싶어지는 경향에 우리들은 늘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짓궂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마침내 최후의 파멸로 이끌어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박해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결국은 고양이를 죽이게까지 한 것은 내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나의 온순했던 본성을 유린하면서도 악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이 불가해한 욕구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연하게 고양이 목을 끈으로 졸라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심한 회한을 느끼면서 나는 고양이를 교살했던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양이를 교살했던 것이다. 나의 불멸의 영혼을 더없이 자비롭게, 더없이 위대한 신의 자비심까지도 미치지 못할 심연으로 추방할 정도로 큰 죄악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듯 끔찍스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고 집안이 온통 불길에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 무엇 하나 남김없이 모두 타버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렸다. 그 후부터 나는 절망의 함정 속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나는 불탄 곳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덩그렇게 남아있고 모두 헐리어 있었다. 그 남아있는 곳은 집을 중앙, 그러니까 나의 침대 머리맡을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이곳만은 석회가 잘 타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아마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벽의 한 부분을 자세하게 열심히 바라보며 조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상한 걸? 이라든지 참으로 신기한 걸? 이라든지 그 밖에 그와 비슷한 말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어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벽에 조각이나 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인각이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둘레에는 물감이 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건물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정원수에 내가 고양이를 매달았던 일이 돌이켜 생각났다. 불이야 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나를 깨울 작정으로 그 고양이의 시체를 누가 끌어내려 열린 창으로 던져 넣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 벽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양이는 최근에 새로 바른 석회 벽에 틀어박혀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고양이의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 분이 혼합되어 이와 같은 조상이 남아있게 됐으리라. 내가 나의 이성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했던, 그러나 양심까지 납득시킬 수는 없었던 이 놀라운 추리는 나의 상상력에 큰 불을 지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그 고양이의 환영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동안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과도 같은 막연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고양이를 없앤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항상 다니는 주점에서나 또 거리에서도 그 고양이와 똑같은 종류의 닮은 고양이가 없을까 하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밤, 허름한 하류 주점에서 얼근이 취해 정신없이 앉아 있으려니 그 주점의 중요한 가구에 해당하는 진주나 럼주를 넣어둔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는 어떤 까만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부터 줄곧 그 술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검은 물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와 아주 비슷한 크기로서 딱 한 가지만을 빼놓고는 꼭 닮은 것이었다.
플루토의 몸에는 한 군데도 흰털이 없었으나 그 고양이는 가슴 전체가 흰 백색의 반모로 덮여 있었다. 내가 손을 가져가 만져주니까 그 고양이는 곧 일어나 목에서 골골 소리를 내고 내 손에다 몸을 비비었다. 내가 아는 채 해준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이 고양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면 틀림없었다. 나는 곧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네 고양이가 아니며 또 어디서 언제 온 것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본 일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내가 그 술집에서 일어서려 할 때까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일어서려니까 고양이도 따라 나서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번이나 몸을 굽혀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 집에 돌아온 후 고양이는 이내 친해졌고 아내도 퍽 귀여워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는 그 고양이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뜻밖의 일이었다. 웬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염증을 느끼게 하고 화가 칠미게 했던 것이다. 불쾌한 기분이 얼마 후에는 점점 격렬한 증오심으로 변해갔다. 나는 고양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일종의 수치감과 이전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회한이 나로 하여금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막아주었으므로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때리지도 않고 별로 괴롭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이 고양이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되고 마치 전염병 환자나 대하는 듯이 저주스러운 고양이로부터 피하게 되었다. 이 고양이가 한층 미워진 이유는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온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플루토와 똑같이 한쪽 눈이 없는 애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는 인정이 많았으므로 그 고양이를 측은히 생각하고 귀여워하였다.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와 반대로 고양이는 더욱더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하리만큼 고양이는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녔다. 어디에 내가 앉든지 하면 언제 왔는지 내 의자 아래 앉아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와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옷을 타고 가슴을 타오르기도 했다. 이럴 때면 나는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전에 플루토에게 범했던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까닭은 이 고양이가 몹시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이 공포감은 정확히 말해서 몸에 어떤 위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고백한다면 그 고양이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플루토 사이의 유일한 다른 점인 가슴에 있는 흰 반점에 대해서 이 흰 점이 좀 이상하지요? 하고 아내가 여러 번 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반점은 크기는 했으나 본래는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나의 이성은 오랫동안 나의 망상 탓이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반점은 점점 변해가더니 마침내는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몸서리가 처지는 형태였다. 그 때문에 나도 그 괴물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만약 그렇게 할 용기만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점의 형태를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그것은 등골이 옥삭하는 교수대의 형상, 고민과 죽음의 비애와 공포로 가득 찬 형구의 형상이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통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처참한 지경보다 더욱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못된 한 마리의 동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 그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나에게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
이미 밤이고 낮이고 나에게는 안식의 기쁨이라는 축복은 없어지고 말았다. 낮에는 낮대로 고양이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 때문에 매 시간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다. 그러면 얼굴에는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끼쳤으며 또 내 가슴 위에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악마의 화신이 천근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 나에게 남아있던 한 가닥의 선심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간악한 마음만이, 더없이 안담하고 간악한 마음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갈수록 나의 분통은 점점 쌓여져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를 증오하게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돌발하는 억제하기 곤란한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참는 희생자는 불쌍하게도 언제나 내 아내였다.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에 타고 남은 옛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지하실로 들어갈 때 아내가 뒤따라왔다. 그리고 고양이가 따라오다가 하마터면 나를 층계에서 넘어뜨릴 뻔하였다. 나는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격분에 쌓여 이제까지 나를 연약하게나마 제지해왔던 어린아이 같은 공포심도 잊어버리고 불현듯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내려 찍으려 했다. 만약 내 마음먹은 대로 도끼가 떨어졌더라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아내가 나를 재빨리 제지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간섭에 대해 순간적으로 악마와 같은 경노에 쌓여 그만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도끼를 번쩍 쳐들어 대신 아내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말았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을 초래한 고양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양이를 기어이 죽여버릴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순간에 고양이를 발견했더라면 고양이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 심술궂고 꽤 많고 능글맞은 고양이는 조금 전에 나의 격렬한 분노에 공포를 느낀 것인지 어디로 슬며시 사라진 채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징그러운 고양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나는 오히려 찾던 일도 잊어버리고 흔쾌함을 느꼈다. 그 흔쾌한 기분은 이루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독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것이었다. 밤에도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덕에 나는 깊이 푹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괴물은 무서워 영원히 도망친 것이리라. 고양이는 이 이상 더 나타날 리 없을 것이리라.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범한 그 가증스러운 죄의식도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두세 번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나는 문제없이 대답을 해낼 수 있었다. 한 번 가택수색까지 받았으나 수상한 것이 발견될 리 없었다. 나의 장래의 행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확실하게 느껴졌다. 살인이 있는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대의 경찰들이 집으로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시체를 감춘 곳이 발견될 리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수색 중 나를 불러 함께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태연자약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하실을 유유히 활보하였다. 경찰관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나의 가슴 속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스쳤다. 나는 나의 모자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신시키고 싶은衝動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급기야 나는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입을 열었다.
저에 대한 의심이 풀려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아주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무엇인지 술술 이야기하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말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벽들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렵니까? 이 벽들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고는 괜히 익숙한 마음에서 뻐기어 보고 싶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벽을 힘껏 후려쳤다. 내가 때린 그 소리와 음향이 멈추기도 전에 그 소리에 따라 그 무덤 속에서 한마디의 대답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마치 흐느껴 오는 어린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에 이어 잠시 후 갑자기 길게 소리를 끌며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높고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슬피 울부짖는 비명이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록한다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리라. 나는 실신한 듯 반대편 벽을 향해 비틀거렸다. 이 순간 경찰관들은 계단 위로 올라가다 말고 멈추어 공포에 떨며 혼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12개의 완강한 팔이 달려들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벌써 대부분이 썩고 핏덩어리가 엉겨붙어 있는 시체가 경찰관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불꽃 같은 애꾸눈을 번뜩이는 저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를 경로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도, 또 비명을 질러 서양대에 끌려가게 한 것도 그 모두가 이 고양이의 잔악한 계교였다. 나는 이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던 것이다.